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비례 포함해 민주당은 175석, 국민의힘은 109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종 집계는 선관위 발표에 따라서 자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정리를 하면 이거는 반윤 거야 191석으로 정리가 된다고 이제 미디어들은 제목을 뽑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임기 5년을 여소야대로 보내는 첫 번째 대통령이 그것도 거대한 들어오셨습니다. 투표율은 67%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두 분 모시고 약속한 대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김현종 메디치 미디어 대표님과 최병천 신성장연구소 소장님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은 좀 주무셨나요? 소장님, 지금 네. 방송 몇 개 하고 오신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달콤하게 자고 왔습니다. 네. 대표님은 좀 주무셨습니까? 보다가 자다가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비교적 잘 잤습니다. 이게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 저는 이번에 이렇게 쭉 총선 거치면서 별명이 이제 정린이라는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 정치 모르는 어린이. 기자는 30년 가까이 했지만 제가 정치부를 안 해봐서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일단 총선 결과 출구조사도 약간 있었고요 하는데 소감을 한 문장으로 짧게. 대통령 하야할 뻔했다. 하야할 뻔했다. 네, 그게 저의 딱 저거였습니다. 탄핵 당할 뻔했다가 아니라 하야할 뻔했다. 같은 의미인데 이제 좀 다르죠. 탄핵은 강제적인 거고 하야는 몰려서 하는 거라는 의미에서 좀 다릅니다. 우리 매 대표님께서는요? 뭐 뻔한 얘기지만 민심은 위대합니다. 모든 선거는 돌이켜보면 다 교훈이 있는데요. 여당에는 941생 비슷한 얘기죠. 9번 죽고 1번 살 수 있는 약간의 생존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야당에는 마지막 골 넣을 때까지 자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뭐 이런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보수의 힘은 역시 무겁다. 보수의 입. 보수의 입은 무겁다. 마지막에 좀 보수가 결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마지막까지 두려워했던 알 수 없는 말하지 않는 그분들의 마음이었는데 역시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자, 저희가 방송 앞서서 두 번, 한 번은 우리 최 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또 한 번은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 각각 한꺼번에 뭉쳐서 이제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읊어야지요. 저희가 말한 게 있으니까. 우리 김현종 대표님은 민주당 187석, 투표율 70% 육박, 조국혁신당은 16석, 최병천 소장님은 민주당 160석, 투표율 66% 이하,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은 14석, 저는 민주당 165석, 투표율 66% 이상, 조국혁신당 14석. 이게 누가 잘한 거죠? 네. 저도 16석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16석. 네. 어쨌든 간에. 이 마음들이 저는 복잡했는데 두 분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특히 대표님은 총선 끝나고 그 출구조사 직후에 저희 지난 영상에 성지 순례 각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 회자가 됐는데 거의 출구조사랑 같아버려가지고 거기 이제 김문호라는 드디어 부캐를 얻으셨어요. 우선 제 예측이 틀린 데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선거 전 과다한 기대를 심어드린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저는 역시 문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 좀 비껴놨고, 네, 우리 최 소장님도 한 말씀을 하셔야죠. 네, 저도 예측을 하고 실은 이제 이기는 정착부터 해가지고 시나리오 방식이든 아니면 이제 그때 국면 방식이든 결과적으로 이제 수치가 틀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러저런 질책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우리 저자신데 최 소장님께 한 말씀 하실 게 없으세요?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최 소장님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다 많은 유권자를 포용할 수 있는 중도 진보적인 정책, 중도 진보적인 인사들을 좀 많이 발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중간에 정권 심판론의 강력한 등장과 함께 빛이 발했지만 앞으로도 민주당이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최 소장님의 조언을 좀 참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개표 방송 보면서 출구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두 분 얼굴이 막 서로 떠올랐는데
영광의 원피스입니다. 네, 아니요. 네, 그 순간에 제 얼굴이 떠오르다니. 최 소장님 말씀 중에서는 이렇게 기억에 툭 나온 게 이제 부울경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DJ와 노무현 대통령이 맷돌을 갈아 넣듯이 갈아 넣어서 했던 전국당을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러니까 부울경에 대한 반란이 이번에 좀 기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두 자릿수를 예측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봤거든요. 그 두 자리가 12둘이고 22둘인데 했더니 10석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10석이 좀 이것도 안 된 거죠. 약간 뭐 부울경은 기대 섞인 전망이 좀 있었던 건데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이따가 네. 자세하게 네네.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번에 총선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짧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총선 결과를 딱 들으시고 이제는 진짜 의미하는 바 국민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97% 불신임 받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총선과 비교하면 뭐 비슷하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데 예. 지난번 2020년 총선은 취임 3년차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였고요. 거기서 문재인 정부는 압도적으로 지지와 신임을 받았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취임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면서 예. 압도적으로 불신임 받은 겁니다. 제가 왜 97%라고 했냐면 그래도 마지노선인 3분의 1을 살짝 넘긴 109석이었기 때문에 100%가 아닌 97%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임기도 여서야대로 보내야 되는 그런 예. 운명에 처했어요. 소장님은 어떠셔요? 저는 출구조사에 딱 했을 때 순간이 너무나 충격적이어가지고. 정말 왜냐면, 충격적이셨겠어요. 네, 93.5석이 중간값을 매기니까 방송 3사의 의석을 다 합쳐가지고 나누기를 하면 중간값이 93.5석이었었거든요. 국민의힘 의석의 중간값이.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 대통령 예. 하야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겠다.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뭔가 그 헌정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임기 중에 뭔가 이 자진해서 하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았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었고 앞에서 김현정 대표님 말씀하신 97% 불신임, 퍼센테이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불신임에 준하는 엄청난 심판을 한 거는 명백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기 내내 그리고 거의 뭐 200석 가까이 될 뻔한 190석인 거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의미를 갖고 다만 이게 좀 나라를 위해서는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좀 잘하면서 네네. 어떤 반성의 길을 잡고 하면서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점에서는 약간 걱정도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941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이게 일생에다가 의미를 두면 안 되고 9번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잘해야 된다. 네. 이 얘기죠. 대표님은 구도, 인물, 예. 이슈를 얘기하셨고요. 소장님하고 제가 한 시즌 하나를 진행하면서 한 6번, 7번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이제 이기는 정책도 인터뷰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중도를 포용하는 정책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선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이슈가 판을 엎었다. 그리고 그 이슈를 이렇게 딱 선동한 사람이 기존 야당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이었다. 이것도 정말 이번 선거에서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쇠빙선 역할을 자처했고 예. 충분히 했죠. 얼음을 깨고 나갔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비교해 보더라도 선거판의 양상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아침에도 뭐 신장식 대변인이 12척 가지고 쇠빙선 역할을 더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2004년 이후로 한국 정치가 양당제가 됐어요. 그전까지는 지역주의 기반의 다당제가 좀 있다가 2004년부터 4년, 8년, 12년, 16년, 20년 5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이번을 제외하면 5번의 총선에서 실제로 정권심판 선거가 작동한 건 한 번밖에 없어요. 2016년 한 번만. 그러면 정권심판 에너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정권심판 에너지는 항상 있었는데 왜 5번 중에 4번은 작동을 안 하고 5번 중에 한 번만 작동을 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핵심은 두 가지 요건이 같이 있었던 거. 이번 선거를 보면은 하나는 여당이 반성과 혁신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반성과 혁신을 하면서 국민들의 화를 이해하고 있구나. 수용할 의사가 있구나. 이게 전제가 되면서 뭔가 이제 어떤 야당 심판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당에 대한 호소를 얘기하면 유권자들이 그걸 밀어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저는 그래서 캠페인의 실패가 더 컸다고 봐요. 캠페인의 선거가. 왜냐하면 이슈 구도는 항상 우리가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항상 복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권 심판 프레임이 작동한 건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작동한 거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작동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하게 조국 혁신당 등장이 큰 한 축을 형성했고, 두 번째는 뒤로 빠져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재등장. 그게 이제 이종섭 논란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종섭 논란을 계기로, 이종섭 황상무 논란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판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들어오면서 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하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확 불을 붙게 된 게 여당 쪽에서는 약간 미스였던 거고, 야당 쪽에서는 뭔가 이제 호재가 됐던 거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의 최종 승리나 판을 움직이는 건 정말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주도할 수는 있는데 어느 하나 갖고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이 조건 자체가 정말 완전 작동했다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양당 구조에 대해서 기준으로 볼 때 더 작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양당 구도는 네. 이제 정착과 변화의 양면에 함께 직면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양당 중에 하나가 공천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네, 누구나. 네. 왜냐하면 다른 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정착이 더 강화됐다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양당 내부의 향후 변화 가능성인데요. 특히 여당의 경우에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국민의힘은 많은 변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그 키플레이어로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된 나경원, 안철수, 김재석 다 수도권에서 할 말을 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플러스 당외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 네 사람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내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많은 변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자, 사람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바로 이제 사람 이야기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제가 이번에 어쨌든 이겼으니까 민주당을 이긴 최고의 혁혁한 공신 1번은? 라고 던지면 대표님은?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소장님은? 저는 이제 공동 1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국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이게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금메달. 네. 조국, 이재명 공동 은메달. 사람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윤석열 이야기, 대통령 이야기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조국 대표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12석 세빙선. 이 14석은 나올 줄 알았는데 개인적으로는 희망의 보따리를 얹었던 일인으로서 조금 아쉽긴 한데 대단한 어쨌든 결과를 끌어내지 않았을까. 낸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표 전날 세종문화회관 밤에 야간 유세 이 영상 보면 정말 횃불이에요, 횃불. 밤에, 깜깜한 밤에 횃불 하나 들고 탁 나와서 저기하는 건데, 조국 대표는 사실상 이번 선거를 조국 혁신당의 선두에서 혼자 진두지휘하면서 개헌 가능성인 200석의 의미를 국민에게 심어준 거.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동안 야당 지지층이 뭐라고 했냐면, 야, 180석 줬는데 니네 뭐 했어? 뭐 이런 심리였잖아요. 야당에 대한 실망이. 그때 새로운 얼굴 조국이 나타나서 힘이 좀 모자랍니다. 200석 주시면 윤석열 정부를 확실히 스톱시키겠습니다. 했을 때 그래? 그럼 한번 더 줘볼까? 이 마음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장님은 어떻게 조 대표님의 평가를, 앞으로 이분이 민주당과 연합해서 할 일이 사실상 180석 이상을 갖게 됐기 때문에 단독당은 아니지만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 성향 유권자라고 스스로 답한 분들이 비례대표를 어디 지지하냐라고 물어보면 3월 말 이후로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 1등이 나왔어요. 맞아요. 본인을 중도라고 답변한 저 사람들은 왜 지지를 하지? 특히 중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하나는 국민들은 인물을 매개로 정치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윤 비명 성향 유권자를 땡긴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 왜 작동했지? 다른 사람한테는 작동 안 하고 조국 대표한테 작동했지? 저는 그게 영내로남불 프레임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데요. 영내로남불 프레임은 이 조국 대표가 내로남불의 상징적 정치인으로 돼서 온갖 털릴 만큼 털렸기 때문에 가족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고초를 겪고,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과하게 당했다. 그런 게 작동을 하면서 그거를 기준점으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또는 한동훈은, 또는 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님의 문제는 왜 그런 건 조사조차 안 해? 그게 이제 대비가 되면서 오히려 어떤 화자로서의 그 어떤 정당성을 얻게 됐다 그럴까요? 호소력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조국 혁신당이 약간 프로젝트 성장 성격이 강하다 생각을 해요.
프로젝트 정당 성격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냐면 국민들이 그럼 조국 혁신당을 왜 지지했을까? 그런 걸 했을 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디어에서는 되게 약간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약간 비관적 평가가 되게 지배적이었는데, 우리 비판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심판의 도구로 쓰였다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어떤 비전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정무적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거에서는 쓸모가 강하지만 그거 말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저는 그 부분에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프로젝트 정당이라는 거, 저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1라운드와 2라운드가 있다고 보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1라운드는 검찰 통치 종식에 전념하겠지만 조국 혁신당이 2라운드에서는 진보 민주 진보 정당의 새로운 버전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프로젝트성 정당이라는 거는 그거 하나만 하고는 역할이 그칠 거다라는 의미셨던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네. 현재까지의 어떤 지지의 양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의 어떤 쓸만한 괜찮은 어떤 그 도구 이런 측면이 강한 건데,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가 민주당 포함해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 성장 정책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 한번 진보적 정책을 다 해봤거든요. 사회 및 경제정책 관련된 걸.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플러스 업된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된 또는 업데이트된 버전 2.0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레토릭으로는 제7공화국을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매우 벙벙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국 혁신당의 여러 비례 당선자들과 조국 대표의 연설을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그 김영삼, 김대중 그 양김 체제처럼 이미 그 이재명, 조국 그 두 지도자의 협력과 경쟁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고 합당 거의 불가해요. 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덩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지지하는 계층이 좀 각자 형성이 돼 있고 해서 좀 길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리고 또 민주당하고 합당하기에는 민주당이 너무 커요. 나경원 당선자 입에서 그 뭐예요? 지역구는 국민의힘. 지국비조. 지국비조란 말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급하긴 급한데 그 비조가 어디서 통하는지를 혹시 저분이 알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지역당이 없잖아요. 지역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이제 비례당으로서 어쨌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이제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거기서 세운 저는 강령이라든가 좀 찬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좀 했습니다. 아마 내후년 지방선거 때 지금 현재 조국 그 혁신당의 시도당이 창당됐는데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혁신당은 별도의 공천과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추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 굉장히 밈 문화가 하나 형성이 됐잖아요. 정말 자발적으로 별의별 이미지들이 다 쏟아졌는데 대표님께서 부지런하시게 뭘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좀 웃었는데. 저희 그 패친 중에 김수진 씨라고 게임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제 휴일날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밈을 몇 개 보내줬어요. 그거 보이시죠? 조국 대표는 투사처럼 화려하고 영웅적인. 근데 아직 황소를 잡으려다가 아직 못 잡은 뭐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 라이언 일병구역이 일병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규모 기갑부대를 조직하고 전투에 나서는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갑부대 탱크병.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란 큰 정당을 잘 조직화해서 만들었다. 지휘관을 보면 영웅적인 돌격도 중요하지만 뭐 군대에서 많이 다루는 병참, 보급, 훈련, 전략 수립, 공천, 선거 구도 짜기 뭐 여러 가지를 다 잘 해낸 그래서 이 기갑 군단 민주당이라는 군단을 기갑 군단으로 재조직화해 가지고 전체 의석 300명 중에서 58%를 민주당으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미지 같아요. 매 대표님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의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뭔가 그분의 역할이나 존재감, 리더십 이런 거에 조금 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역할을 했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당대표였으면 그만큼 끌고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지만. 정치의 특성은 저는 결과로 말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결과가 원인을 재규명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인 자체가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선거에서 일단 압승한 거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당에 대한 영향력이랄까요? 그런 거 훨씬 더 세진 거는 일단 팩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지만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거는 조국혁신당이 왜 중도의 1등을 지지를 받았냐 라는 문제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디테일한 평가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의도한 건 아니라 결과를 놓고 보면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중간중간에 서로들 맞추려고 노력들 하셨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예. 뭐 내가 위니까 좀 따라와봐라든가. 근데 막판에 몰빵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한 케미였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또 1등 공신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진짜 이분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단독 금메달 리스트죠. 네. 정치는 대화와 협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 사전에 대화와 협상은 없다. 타협은 없다. 전공의 대표인 그 박단 회장과 면담도 그렇고 선거 전날에도 반도체 간담회하고 24회에 걸친 민생 토론회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일방적으로 나는 선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제 MBC 개표방송에서도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지만 과연 이분이 앞으로 바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바뀌기가 쉽지 않죠. 예.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습관을 바꾸고 이런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뀌지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수도권의 국민의힘 당선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 안철수, 나경원, 김재섭 이런 분들이 여권 변화에 첫 단추를 열 것이다. 근데 여권이라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2대 국회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대통령 임기는 3년이 남았어요. 있는 동안 공천받을 일 없어요, 이분들. 그러니 아까 언급하신 그분들 정말 나름 내공이 있으신 분들인데 지난 2년간 보여왔던 모습 보면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납작 엎드렸고 맞췄고. 근데 이럴 이유 없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과거랑 다르게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좀 재밌는 지점인데요. 말씀하신 거에 다 이제 동의를 하고 임기가 그러니까 공천받기 이전에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랑 공천을 받은 다음에 대통령 존재는 약간 좀 달라지거든요. 다음 대선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는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3년 1개월이 남아있거든요. 5월 10일이 돼야지 취임 2주년이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또는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과 갈등을 많이 하는 게 과연 실은 내부에서 어떤 이제 내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내부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그리고 본인들의 집권 여당의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만만치 않은 약간 내부의 정치력과 둘러싼 숙제라고 그럴까요? 3년이나 남았다고 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다고 전제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두세 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서도 새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거는 좀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할 거고 야당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지금 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힘을 합쳐서 바꾸자고 할 수도 있죠. 예컨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234명이 찬성했는데 거기에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당을 함께했던 국회의원도 수십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는데
별로 안 바뀔 거라는 건 다 동감하시죠. 그러면 이제 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다가 국정에 여러 가지 민생과 뭐 이런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안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안 달라질 거라고 보는 와중에서 그러면 3년도 지금 지난 2년과 똑같은 형태로 하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거부권을 앞으로 몇 번을 행사할까 이거 내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는 일정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예.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불사용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헌법에서 보장된 건데.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예. 예. 그 압박이 먹힐까?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 그 당선되어 온 이준석 네. 개혁신당 대표가 있죠. 이준석 대표가 그 비례 한 명하고 둘이 정치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또 밖에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이준석이라는 당선자의 존재는 네. 여당이 아닌 야당으로서 예. 이준석이라는 당선자의 존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스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요 뒤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준석 우리 당선자님 조금 더 얘기하고 이제 우리 파트너십을 잘 해도 될까 말까 했던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해봐야 돼요. 이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보스와 부하의 관계였어요. 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일종의 미래 권력 입장에서 구마적과 신마적처럼 신마적이 구마적을 들이받는 우리 옛날 그 주먹 영화 보면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갈지 어쩔지는 선택할 수 있는데 그가 선택을 할 때 고려할 대상은 이번 국회 당선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 국민의힘 당선자들과 함께 할 거냐, TK 쪽 국민의힘 당선자들과 함께 할 거냐,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이죠. 대통령의 눈치를 볼 거라는 건 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의 눈치를 덜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야죠. 지금 선거 직후인 당분간은 눈치를 봐야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른 분석은 당대표 도전할 거다. 보궐선거 나가서 국회의원이 돼서 입성할 거다. 내지는 두 분이 한 몸처럼 이렇게 뛰었으니까 플레이를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에 대한 뭔가 권한이 좀 세질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주르륵 나오고 있어요. 밤사이에. 자원 100석 이하로 왔으면 죽었는데 100석을 살짝 넘겨서 약간 가능성도 있고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대표를 나가거나 그럴 확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 보고요. 그래서 약간 뒤로 빠져있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이 정리될 때까지. 이분을 애정하시는 그리고 분은 대통령의 시간을 약간 열어줘야 되거든요. 한동훈 입장에는. 이분을 애정하시는 분은 정치 시인이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잘한 거다. 어저께 평론가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들 제가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개인적으로 정말 새로운 정치 인물로서 이분을 상당히 주목했었잖아요. 작년만 해도 올 초 돌아오면서 의의와 한계를 이제 동시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정치 행위를 득점, 본전, 실점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로 보여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이너스를 한 것 자체를 제가 보기엔 많지는 않다. 어떤 이러저런 플레이에서.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갔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떠업고 있는 상태에서 한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본인의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건지 본인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검사식 세계관 마치 야당을 피의자 집단 보듯이 하는 왜냐하면 정치고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약간 세모표시로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시인으로서 정치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활동했고 그분이 의미 있는 그 정치인으로 국민 앞에 다시 나타나려면 한 5년 정도 탈탈 털리고 나서 다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나타나면 인정한다. 똑같이 일단 털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죠. 근데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제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이 발동이 될 건데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팩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작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입에서 종북 세력 나왔을 때 완전히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아무리 보수고 우파지만 저희 세대고 저희보다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걸로 먹힐 거라고 유권자들 향해서 얘기한다는 건 너무나 좀 그게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오만한 느낌. 네. 아유, 어쨌든. 그냥 14라운드, 세계 뭐 무슨 급 타이틀 매치로 치면 14라운드, 15라운드 되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냥 칩세컨 11대로 막, 예. 뭐, 라이트 뻗어오면 라이트 뽑고 네. 하는데 그런 정도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초선 의원 중에 콕 집어서 기대할 만한 분 좀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는 분은 낙선하신 분 중에 아깝다. 격려하는 멘트나 날려주실 분들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전국에 미칠 영향력 측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뭔가 지켜보고 뭐 할 사람도 많지만 당장 전국에 미칠 영향력. 여야 두 분이면 첫 번째 분은 우리 잘 아는 박지원. 박지원 당선자. 스마트 보이. 최고령 당선의 전국 최다 득표율 92%인가 했는데 뭐 이제 이게 뭐 최다 득표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의 그 국면이 한편 협상, 한편 대결로 갈 때 박지원 당선자에게 공간이 좀 열릴 것이다. 이 점에서 굉장히 유연하고 고루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국민의힘으로 가면 김재섭 당선자. 김재섭 당선자 아시다시피 당선 전부터 굉장히 자기 혈수를 분명히 했고 어떻게 보면 성향상으로는 이준석 대표에 더 가깝죠. 이분이 수도권에 있어서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선된 사람도 그렇고 떨어진 사람도 그렇고 계속 정치를 할 거라면 국민의힘의 칼라나 성격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같은 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거에 있어서 초선의 대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낙선자분 중에서는요. 정말 심심한 위로를. 뭐 여러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광재, 김두관 두 분의 낙선이 매우 아쉽다. 두 분 다 잠룡이었고 그리고 상대방도 되게 센 사람이었고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앞서는 것들이 좀 더 많았었는데 깜깜이 직전 기간에 그리고 출구조사에도 둘 다 앞섰어요. 그런데 막판에 한 1 내지 3% 차이로 이제 두 분 다 떨어졌는데 그 점에서 어떤 민주당의 인적 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떨어진 점이 매우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잠깐만 아까 놓쳐서 부울경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기대가 모아졌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출구조사 무관하게 떨어졌고 결국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기대만큼 못한 거잖아요. 원인을 뭐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보수가 재결집을 했다. 보수의 재결집을 보여주는 약간 지표 같은 게 뭐냐면 경북, 경산, 최경환의 낙선이에요. 국민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부울경이 부울경 낙동강 벨트가 부진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200석론이 영향을 미쳤다 생각을 해요. 민주당 일각에서 200석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여권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한동훈도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층들을 동원하는 측면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야권에 대한 경계의식을 느끼면서 여권을 밀어주는 분위기를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은 많지만 별로 하고 그러니까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조국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근데 200석으로 인해서 결집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투표율을 보면 67%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걸 가지고 하나는 뭐 잔에 물이 반밖에 없다. 뭐 내지는 뭐 반이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마지막 한 끗이 야당에 좀 부족했다. 한 2%만 더 나와줬으면 결과는 저희가 처음 예측한 대로 210석 가까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미 그런 경고 발언들이 없더라도 나올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쪽에도 조금 더 한 2%만 더 불러냈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 두 분이 부산을 좀 더 하셨어야 된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올라가다 말았거든요. 득표율을 보면 나중에 이게 입증이 될 겁니다. 한 끗 차이.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낙선자에 대한 위로. 저는 강릉의 김중남
그 후보를 주목하고 싶어요. 강릉이 아시다시피 영동 지방이 이제 보수가 센 데인데 영서는 이미 뭐 춘천이나 원주에서도 당선자가 나올 정도인데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도 하고 특히 공무원 시험은 권성동이라는 그 평가까지 받는 권성동 의원하고 붙어서 좀 아깝게 떨어졌다 좀 아쉽고요. 부울경에 이런 류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단체로 애석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체로. 메디치 초대석에 좀 이렇게 초대를 해서 인터뷰도 좀 하고. 22대 국회에 어디로 갈지 이분들이 선거에서 공약처럼 이미 이제 이거 할 거다, 이거 해야 한다라고 내놓으신 것들도 많으세요. 예? 개헌 탄핵 발의는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선 그러니까 6월 이후에 22대 국회도 중요하지만 민생, 그러니까 집값, 물가, 수출 등 여러 가지 그 민생 현안이 매우 시급하고 이런 것들로 봐서 바로 일주일 열흘 뒤부터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 일관된 태도나 정리된 태도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당장 그 눈에 보이는 건 MBC 문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우리 류희림 위원장의 무리한 진행 이런 것들로 해서 첫 대결 전선이 언론 분야에서부터 열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대결로 가는 거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저는 6월 이후도 걱정이지만 4월과 5월이 좀 더 걱정입니다. 4월과 5월은 어떤 의미에서 혹시 걱정이신지? 21대 국회가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 산적하고 심각한 민생 현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야당 간의 조율,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 국회의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6월 이후에 이 사람들의 임기는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4월과 5월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21대 국회가 사실은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일들이어서. 21대 국회에 22대 국회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 진용들이 뭐 지침을 준다기보다는 상호 협의를 해야죠. 바램과 전망을 좀 각각 짧게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바램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심판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가족 비리를 두둔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두둔이 아니라 이제 조사받는 걸 거부한다든가 이런 정무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역대 뭐 보수 대통령이어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뭐 창조 경제를 하든 녹색 성장을 하든 뭔가 나라 일을 열심히 챙기는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서툴러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대통령직을 하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도 유권자들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보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대파 논란이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건데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어떤 야당, 그러니까 검찰총장 마인드가 아니라 대통령 마인드로 너무 야당과의 대립각을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의제를 추진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연장으로 어떻게 이 야당을 대할 건지 이런 거를 좀 접근했으면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러나 그럴 확률이 매우 낮아 보이는 게 걱정인데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21대 국회 시즌2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여기서 이제 21대 국회 시즌2라는 건 정무적 쟁점을 통한 갈등 중심의 대치 정국의 어떤 구조화 내지는 그것이 이제 어떤 일상화 그런 것으로 해서 야당 쪽은 계속 이러저런 특검을 발의하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서 민생을 뭘 챙기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양쪽 모두 그렇게 할 걱정이 그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통령은 별로 태도가 안 바뀔 것 같지만 이번 당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야당 의원들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21대 국회의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여당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이거든요. 투쟁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지금 당선자들은 숫자도 좀 더 늘어났지만 윤석열 정부의 브레이크를 걸도록 유권자의 명령을 받고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우 강하게 나갈 겁니다. 거기에 또 조국 혁신당이 그 쇄빙선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대통령은 별로 안 바뀔 것 같은데 야당은 바뀌었다. 상당히 더 거세진다. 그러면 이제 갈등은 더 심해지고 대결은 더 첨예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당장 4월 11일부터 네. 5월 말까지도 당장 그런 것들이 걱정입니다. 근데 의원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발언하고 뭘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양비론으로는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좀 작동이 되려면 뭔가 한 개씩은 내놓는 게 좀 있고 테이블에서 만나서 이야기도 좀 돼야 되는데 지난 2년간 그걸 본 기억이 없어서 지금 누가 이겼다 졌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물론 이제 졌죠. 여당이 졌는데 그래도 백석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버틸 거기 때문에 일종의 삿바 싸움 삿바를 잡기 전에 서로 유리한 포즈를 잡으려는 삿바 싸움이 매우 치열할 걸로 봐집니다. 진 사람 중에서 할 말이 또 있다고 부르짖는 이제 미디어에서는 이제 이 거대 야당을 만든 두 공신에게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아마 또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영향을 미치겠지요?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 그 중에서도 보수 언론들이 이제 바빠지죠. 사법 리스크도 점검해야 되고, 또 뭐 검찰발 누구에 흘려가지고, 또 뭐 선거사범 엄중 수사한다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날라올 거예요. 근데 또 이쪽도 잘 대처할 거니까 저는 그런 거 걱정 안 하는데, 다만 미디어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나마 있던 신뢰도 좀 더 잃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와 지지 그 독점 현상이 깨지고 있고 더 심해질 거다. 그 깨지는 현상은.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이요. 22대 국회 바란다? 내지는 유권자들에게 앞으로의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좀 격려하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여야 정치권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졌다고 백구석이라고 버티지 말고, 여든 야든 앞으로 몇 달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거리에서 민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예. 우리 거리에서 만나면 생각만 해도 힘들다. 정치에 실제로 워킹 작동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개인적 욕망으로서 한 자리 하는 거. 실은 아주 동서고금의 오래된 정치의 본질 중에 하나는 그냥 권력을 잡아서 한 자리 하는 거. 그래서 그 지위를 누리는 거. 이게 이제 뭐 진보든 보수든을 떠나가지고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있는 게 하나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앞에는 권력 성격이 좀 더 강하고 뒤에는 이제 정책 성격이 좀 더 강한데,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앞에 정치공학 이런 것들, 어떤 이제 권력 투쟁 이런 비중이 너무 커지고 뒷부분 좋은 세상 만드는 거와 관련된 것들이 저는 좀 이제 약간 비중이 적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한국 정치가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는 뭔가 되짚어봐야 될 부분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그런 부분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박수원의 식탁에 박 실장님 언제 나오시는데 하고 17일 날. 예. 신혜선의 식탁 시즌2는 끝났는데 저도 지금 초대 손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다리십니다. 오늘은 선거 바로 다음 날이라 사실은 정확한 선거 결과도 선관위가 공식 발표를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밤새 마시고 오신 소장님과 구력을 가지시고 자다 말다 하신 분과 저는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차분히 분석하고 정치권에 전달할 이야기들 저희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에서 하는 걸로 손드셨어요? 네, 저는 이제 마무리 얘기를 우리 이제 대표님과 본부장님께서 신본부장님께서 이 총선 기간에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뭔가 이러저런 불편한 분들도 있고 생각이 다른 얘기도 있고 하실 텐데 그래도 뭐 이러저런 관심과 또는 이제 뭐 질책도 주시긴 했지만 그 모두가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최병천 소장이 그 뼈민맨, 뼛속까지 민주당맨 뭐 저한테도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지만 저는 최병천 소장 뼛속까지 민주당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의 문제를 전체 문제의 70%로 보다 보니까 민주당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중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메시지가 좀 왜곡돼서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총선 해설을 계기로 해서 최병천 소장도 전체를 고루 보는 데 있어서 많이 트레이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차기 책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지요? 아니, 지금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7년 동안 너는 뭐 하고 살았냐? 그러면 네. 7년 동안 2권의 책을 쓴 거였는데 네. 책 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고민 중입니다. 네, 네. 대표님은 앞으로 소 잘 키우셔야 되는데. 예. 저는 문어는 아니고요. 네. 해봤더니 그냥 구도, 인물, 이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기서 야당이 잘했고 그래서 압승할 거다. 이 목소리를 남긴 걸로 만족하고 다시 하던 일 해야죠. 시청자 여러분, 메디치 미디어 응원을 좀 계속 해주십시오. 20만 명 구독자 수가 달성이 고지가 여기인데 제가 그거 해야 올봄을 좀 무사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